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법 제도상으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하게 되면 거기서 끝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서 그걸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되어서 재심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대부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렇다면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마음으로부터 승복할 수는 없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검찰이 저는 대학 교수 시절까지 법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막상 수사, 기소, 재판을 받으면서 법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수사나 기소나 재판의 원칙, 죄의 법정주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등등의 여러 가지 대원칙이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구나. 대상자가 검사거나 또는 판사거나 이럴 경우는 그런 원칙이 아주 제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충격받았던 것들은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책임자 아닙니까? 1심에서 유죄났는데 2심에서는 엄격한 증명이다 등등 부족하다는 이유로 바로 무죄를 날렸어요.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 등 포함한 사법농단 사건 같은 경우도 사건 진행을 엄청나게 오래 하고 난 뒤에 다 무죄를 내렸어요. 그저 판결 보면 이건 형사법의 원칙대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다른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참 제가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실망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정치를 한다는 얘기는 법률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입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그리고 입법자로서 역할 외에 정치인은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를 하게 됐죠. 물론 그것만이 다 이유는 아닙니다.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국에 있어서는. 특히 윤석열 정권 이후에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약해지게 되면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인데 현재로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자유를 찾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랄이 되어 보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법의 정치와 비평이 꽤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점에 있어서는 첫째로 국회가 책임질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명예훼손이건 특히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고소고발하고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고 이게 뭐냐면 대부분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문제예요. 선거법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각종 활동의 자유인데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일부 허위가 들어있기도 하고 일부 과장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정치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거를 범죄로 만들어 두니까 그게 결국은 그 결정을 검찰이 초기에 하게 되죠.
기소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니까 그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영역으로, 즉 국회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데 범죄로 만든 순간 정치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고 칼을 검찰에게 주니까 검찰 권력이 더 세진 거죠. 저는 국회에서 빨리 이런 문제가 되는 법조문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논쟁하고 타협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건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비로소 생긴 게 아니라 교수실로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대표님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전에까지 한 3번 정도 나눌 것 같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활발한 참여했죠. 시민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민정수석으로서 좀 그다음에 이제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좀 특히나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왜 민정수석을 했는지, 이런 장관을 해도 될 텐데 왜 민정수석을 했지, 이런 궁금하고, 세 번째 국회의원 조금 또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건지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자 교수로서의 활동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움직인 거죠. 적극적 시민, 능동적 시민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활동을 해왔는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받게 된 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개혁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죠.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와 그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됐고, 저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했고 글도 많이 썼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검찰개혁을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건 제가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까 질문에서 왜 바로 장관으로 안 갔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과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일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장관이 더 힘이 세고 직위가 높긴 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민정수석이 할 일이 더 많았죠. 그리고 검찰개혁 외에도 경찰개혁, 국정원개혁, 기무사개혁까지 다 주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선택을 했고, 민정수석을 하고는 학교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확고했죠, 사실은. 그랬는데 뭐 다시 아시다시피 민정수석 마치고 장관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당시 비서실장 등 청와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관은 무슨 장관이냐, 출마를 해라. 그리고 뭐 부산으로 가라는 사람 또는 살고 있었던 강남 쪽으로 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일단 떨어지고 난 뒤에 정치로 가라 했는데,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돼서 당선이 되게 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 등을 포함한 국가권력개혁을 추진해 왔으니까 장관으로 가서 그 문제를 좀 더 이어서 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 돼서 35일이었을 것 같은데 많이 내려오게 됐던 거죠. 돌이켜보게 되면 2019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했던 것이 민정수석으로서 했던 일의 연장선이죠. 근데 민정수석으로 했을 때는 행정가로서 일들을 조정하고 추진하고 또 추진하고 조정하고 이게 반복된 상황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돼서부터는 뭐 그런 거 이전에 전면적인 전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었고, 제가 그 퇴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그걸 계기로 제가 물러가고 난 뒤 연말에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이 통과되죠. 그 점에서 저는 뭐 저 개인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저는 사건이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 혼자 정도 마무리하겠지 했는데 모든 가족을 다 수사한 식으로 바뀌면서 약 만 5년간 통비확산이 났죠. 근데 그 당시는 나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영장도 청구됐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가족 전체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만 5년 정도가 흐르고 내 사건의 2심 판결이 되는 날에 제가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준비는 그 전부터 작년 말에 준비를 했는데 2심 판결이 나면 어떻게든 간에 나는 이제 정치로 뛰어들겠다는 결심을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다른 식으로 움직여야겠다. 이제는 문법을 달리 해야겠다 생각했고 창당을 결심했고 선거를 치렀고 지금까지 왔는데 보면 2019년에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다면 2024년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을 통해서 검찰 해체의 불쏘시개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탄핵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인터뷰를 하지만 내일 윤석열 탄핵 표결이 있는데 만약에 내일 그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저로서는 불쏘시개 역할을 또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느쌍티망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느쌍티망을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적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님은 느쌍티망 공적복수다 그러면 대표님이 정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목표를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일시적으로 좌절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정치를 계속 해나갈 것인지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창당을 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 이제 복수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워낙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반박하기가 사실 싫었는데 워낙 그 프레임을 잡아가서 제가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니체의 그 표현 이상티망 공적 응징 이렇게 표현되겠죠. 공적 응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적 복수와 다른 거다라는 것이 뭐 철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공적 응징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누가 하든 간에 해야 될 일로 봤고 실제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 분노를 가지고 너 복수심 때문에 그러냐?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분의 그 감정을 나 역시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대규모적으로 같이 해야겠다. 그게 정당 아니겠어요? 정치 아니겠어요? 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4월 10일 총선에서 690만 명의 표를 주셨는데 그 690만 표는 한편으로는 저 개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 연대의 감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공분, 공적 응징 이 필요성을 표출한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이제 왜 조국의 정치가 뭐냐인데 1단계는 공적 응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의 가장 근원은 그 암은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되는 것이 1차적인 거죠. 그럼 그 다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 정권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이 탄핵되고 처벌받고 난 뒤가 궁극적 목표일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주창했던 사회권 선진국에 압축되는 것인데요. 이 사회권 선진국 문제는 과거 보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잘 이루지 못한 것이 있어요. 계획은 세웠으나 못한 것도 있고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저부터도 문재인 정부의 참여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되지?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출산 문제, 돌봄 문제 해결을 다 잘 못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의료개혁 문제는 아주 크게 이루었죠. 문재인 케어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복지 정책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런 민생과 복지를 위해서 보수 정부에 비해서 진보 정부가 많은 성과를 이룬 건 사실인데 지금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주거, 돌봄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 그거를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슬로건으로 제출한 것이죠. 궁극의 목표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은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또는 조국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일 것이다. 그 다음 과제, 즉 사회권 선진국을 이루는 것이 조국의 정치의 궁극적 목표이고 그
이루는 것은 단박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창당 선언할 때부터 10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사회권 선진국을 이루는데 10년은 걸리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말을 한 것입니다. 10년 정착했다고 보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3월에 앞으로 10년 정착했다고 했을 때 마음과 지금 이제 수감이 지금 마음이 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뭐 기본적 정신은 다 똑같이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는 불안감이 많았어요. 창당을 할 때 사람들이 도와줄까?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이 많다면 지금은 그런 불안은 없습니다. 창당을 했고 선거를 치렀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없다. 그 점에 차이가 있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유가 박탈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있죠. 그리고 창당의 주역으로서 내가 없어지고 난 뒤에 당이 잘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맨 처음 때와는 다른 것 같아 생각해요. 뭐 국회의원 열등도 있고 또 역량 있는 당직자들도 많이 있고 또 당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극복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창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지금 들어간 건 창준이 사무실, 그렇죠. 창당 사무실을 열리고 있는데 오늘 창당하시고 처음 오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네요. 이제 좀 어떠셨어요? 제가 오면서 참 묘했어요. 이 정말 1층에 아무 인테리어도 없고 천정 같은 경우도 지금 골조가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시작을 했죠. 난방도 안 되어가지고 그 뜨거운 바람 나오는 기계 하고 그 조명도 안 돼 있어가지고 조명도 새로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 모두 여기서 모여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제가 유죄 판결 나고 국회의원직이 이제 박탈되고 다시 이 공간에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잔다리로에서 시작을 했고 또 잔다리로에서 마무리를 하는구나. 그럼 이 오늘이 국회의원 조국의 오늘이 22대 국회의원의 마지막이지만 또 다른 조국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잔다리로에서 이런 인터뷰 여기 잔다리로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한다는 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좀 과거로 돌아가서 민정수석은 대한민국 권력서열의 순위에서는 잘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권력 순위가 높다고 하시는데 그때 특히나 4대 권력기관 개혁하는데 검찰개혁이 좀 위완이었다. 결국은 그게 잘못되면서 윤석열 행동이나 괴물이 나온 거 아니냐, 거기에 유추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발표는 이번 123 쿠데타 때 개혁했던 국정원, 방첩사 이 개혁에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막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실패했느냐 아니면 일부 미완이었다고 하면 어떤 원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정도 제가 청와대에서 책임졌던 그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실패 부분부터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때 수사기소 분리를 안 했냐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수사기소 분리를 안 했다는 건 당시 민주당도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시점은 민주당도 또 당시 정부도 수사기소 분리는 과하다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당시 그 시점에는 기억해 보시면 2019년 12월에
수사권 조정 법률이 통과될 때 그것도 겨우겨우 통과된 상황이었어요. 수사기소 분리를 했다면 아예 통과 자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민정수석실 사람들은 2단계로 생각한 거죠. 그 시점에서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이 조건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좀 시행을 했다가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말기 정도에 또는 늦어지면 그 다음 민주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를 하자 이 정도 계획을 했고 민정수석 조국의 임무는 첫 단계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신설 자치경찰제 신설 이게 목표였던 거죠. 그건 이루었습니다. 이루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뭐 다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윤석열 그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그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그때 청와대 들어와 있었던 출입 기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국정농단 검사로서 정말 용감하고 씩씩한 검사다, 원칙 있는 검사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 뒤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사에 대한 당시 집권 세력의 과도한 신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여러 번 사과를 했고 뭐 세세한 얘기를 떠나서 정무적 또 포괄적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본색이 드러났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2019년부터 본색이 드러났죠. 그때부터 민주당과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혼선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누구도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는 사람 없었지만 2019년, 2020년만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윤석열과 청와대, 윤석열과 법무부가 부딪혔을 때 생각들이 다 달랐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윤석열의 모든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후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12.3 그 불법적인 내란 사건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가장 큰 힘은 국민들이 나서서 장갑차를 막아준 것이죠.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패하게 된 제도적 기초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제도적 기초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뭐 저를 포함한 민정수석실에서 해놓았던 국가권력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검찰 내에서 국수본이 독립됩니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사이를 보게 되면 경찰청장이 우위죠. 과거 같으면 경찰청장이 국수본, 뭐 물론 당시 국수본이 없었을 텐데 수사 라인을 쥐락펴락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번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사람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못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죠. 이게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의 그 국내정보 개입을 완전히 금지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시면 이 내란 쿠데타 그 전후로 윤석열이 국정원 1차장에게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하면서 그 선물로 그걸 줄 테니까 저를 포함한 이재명 대표, 뭐 한동훈 등을 잡아라라고 딜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국정원 1차장이 그걸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 미친놈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당시 이제 통상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과거 같으면 권위주의 정권 때 같으면 또는 문재인 정부 개혁 전 상황이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이루었던 것이 국정원의 다시 할게요.
문재인 정부 때 이루은 것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지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국정원의 뭐 댓글 부대 등등에 대해서 강한 처벌과 징계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국정원 멤버들이 그 고위직이든 밑에 뭐 중위, 하위직이든 간에 이거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의 그 미친 제안을 거절하게 된 것은 그 개인의 용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제도적 뒷받침을 해뒀기 때문에 국정원 1차장이 거절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방첩사 문제, 그 다음에 뭐 수방사 문제, 정보사 문제 등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도 최고위층, 즉 사령관들과 달리 그 다른 그 영관급 또는 뭐 위관급 등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놨던 그 권력기관 개혁, 이런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 파멸 스스로 표현해서 바꾸고 자기까지 윤석열과 같이 초기에는 거의 뭐 공동정권이라고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한동훈은 말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원래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몸이었죠. 2019년 검찰 쿠데타라고 하는 때 한 몸이었던 것인데, 근데 한동훈은 윤석열을 바라볼 때 내가 수사를 다해서 갖다 바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은 정반대로 너는 나의 지천말로 똘마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단순히 이제 똘마니가 아니라 윤석열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난 순간 완전히 절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포리스트에 한동훈이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 관계는, 사적 관계는 이제 완전히 틀어졌는데,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구도에서는 수로 보게 되면 여전히 친윤이 다수입니다. 탄핵이 되고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난 뒤에도 한동훈은 힘을 사실상 발휘 못할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제거 작전을 펼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개가 없을 것 같아. 한동훈이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을 완전히 접수하지도 못하고 통제, 지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중적 인기가 높지도 않고,